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식당을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음식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나누는 2부제 도입과 함께 1인 테이블 확대와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비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화물선 집단 감염에 이어 유증상자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자 방역당국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축장에서 1,5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독일이 해당 지역에 대해 공공장소 봉쇄 조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식당, 호텔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영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연구기관, 제약회사 등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발굴한 백신 후보 물질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등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하는 벤처기업 휴벳바이오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사가 입항일 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 검역 확대 등 항만 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내 하역 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거 나온 러시아 선박은 부산항 입항 당시 전자 검역을 받았다가 선장에 확진 소식이 전해진 뒤 검역관이 배타 조사하는 승선 검역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의존하는 전자 검역은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전자 검역과 승선 검역의 차이를 김정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외국 선박의 최종 목적지 검역 당국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검역 방법을 결정합니다. 전자 검역을 할지, 승선 검역을 할지입니다. 전자 검역은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검역입니다. IHR, 즉 국제 보건 규칙에 따라 각 회원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건 안전 관련 증명서를 전자 시스템으로 내고 인증받는 방식입니다. 세관, 출입국 서류도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승선 검역은 코로나19의 경우 유증상자가 있다고 통보된 선박, 검역 지원이 신고된 선박에 검역관이 직접 올라가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전자 검역을 합니다. 인력 부족이 한 원인입니다. 전자 검역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선 검역소의 인력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러시아 선박도 전자 검역을 받았습니다. 유증상자가 없고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서류를 냈던 겁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하선하지 않더라도 여러 업종의 노동자들이 선원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번 러시아 선박만 해도 CIQ, 도선사, 통역, 수리업체, 하역작업 등에서 176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접촉자로 구분되신 분들은 실제로 도선사분, 그리고 말씀 주신 세관 직원, 그리고 통역, 해운대리점 수리업체에 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류에만 의존하는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방역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50척, 러시아 선박이 정박한 감천항에는 하루 14척 정도가 드나듭니다.
지금의 방역 체계로는 자칫 제2의 러시아 선박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열흘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증상자는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던 격리 해제 기존의 방침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퇴원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 후 열흘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증세에 따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기는 것을 의사가 판단해 지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건강보험 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해온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당을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음식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음식점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식사 시간 2부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또 옆 사람 침방울이 튀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 테이블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칸막이 설치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하루 2번 이상 환기하고 1번 이상 소독하는 한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점 안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영업 확대와 배달, 포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이를 고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막상 시행해보니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IT 기업입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무실엔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위세를 떨칠 땐 절반 가까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이라 회사 대표의 선택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젠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만큼은 지금처럼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원들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직원들 업무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것도 장점이고 또 재택근무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직원 해고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잘 따르는 기업에겐 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보면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인사 노무와 인프라 설치를 포함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도 저희가 작성했고 또 재택근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도 모델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믿고 삶의 여유를 찾고 그 힘으로 회사는 활기를 얻어가는 지금의 작업 현장의 생태계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마트가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처음으로 비말, 즉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는 전국 20개 매장에서 장당 500원짜리 마스크 20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숨쉬기가 편해 여름철 들어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방역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 지난 20일과 23일에는 3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증가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본국의 봉쇄 조치도 완화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최근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업 관련 일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재입국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해외 유입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늘면서 아예 입국을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용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향후에 국내에서 어떤 뭐 제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그 최근 입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비자 심사나 발급을 제한 또는 강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향후의 국내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입국 관련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음식점 2부제와 같은 추가 대책도 내놓았는데 수도권의 전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은 최근 양상을 볼 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다수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안 확진자는 계속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 따라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또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길거리 사람들을 보면 마스크가 확실히 얇아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무더위에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예전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근거리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 착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야외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좀 검증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전주 고3 여학생의 사례처럼 에어컨 사용이 어떤 코로나19의 전파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에어컨 바람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비말을 보다 멀리 날아가게 함으로써 공기 전파 현상을 띌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온도를 너무 높여놓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온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이게 덥고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보다 철저하게 착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과 같은 증상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온열 질환과 코로나19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열 질환은 크게 뭐 열사병하고 일사병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모두 다 약간 고열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코로나19의 어떤 발열 증상하고 약간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온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은 보이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온열 질환은 온도가 높은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을 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코로나19하고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정부가 2차 유행 시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기준 완화가 불러올 위험성은 없을까요? 이 중앙임상위에서 최근 제안한 거를 받아들인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물론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치료 후기에는 전파 가능성이 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의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후기에도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한 완치 후에도 재앙성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퇴원한 환자들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글쎄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원 시 만약에 일정 기간 자가격리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자가격리 중 기존대로 2번의 PCR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조치 이런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빈틈없이 관리하는 그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2차 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당연히 언제든지 코로나19 확산은 막아야 하는 거고요. 코로나19의 재유행 또는 재확산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철저하게 지금의 확산 속도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방역 조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름이라고 코로나19에 안심할 수는 없는 만큼 초기 좀 증상이 비슷한 온열 질환 막기 위해서 또 더더욱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3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검사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1만 명대 후반에서 2만 명대 초반을 오르내리다가 일주일 전부터는 2만 명대 중후반에서 3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Right now, the next couple of weeks are going to be critical in our ability to address those surgings that we're seeing in Florida, in Texas, in Arizona, and in other states. 파우치 소장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레드필드 CDC 국장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21일 유세장 발언과 상충하는 증언입니다. I, as a member of the task force, and my colleagues on the task force, to my knowledge, I know for sure, but to my knowledge, none of us have ever been told to slow down on testing.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부터 3차 임상시험에 착수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미국 일반인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내년 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일보는 호흡기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가 올해 겨울을 지나 내년 봄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일보는 그러나 코로나19가 1차 확산 때처럼 전 세계적 범위로 폭발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중난산 원사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한 국영 제약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중국 관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의약그룹 시노팜이 23일 자회사인 중국 성우그룹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이 해외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3단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입증되면 시중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1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두아르두 파주엘루 보건부 장관 대행은 현지 시각 23일 의회에 출석해 전체 국민의 24%에 해당하는 5천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24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주엘루 장관 대행은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후 대규모 집단 검사가 추진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위클리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이 승인된 그 렘데시비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를 연내 200만 명분까지 늘려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 소식입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의 코로나19 치료 사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 백신 연구 지원 소식인데요. 국제 민관 협력 연구 기금인 라이트 펀드는 코로나19 백신 등 연구 개발에 1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한 소식이 줄을 이뤘군요. 자, 한편 글로벌 연구기금인 라이트 펀드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비롯한 감염병 연구에 18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발굴한 백신 후보 물질을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하는 휴벳 바이오 정형화 대표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제조합 단백질 백신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일단 말이 참 어렵거든요. 네. 네,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란 무엇이며 또 장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히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감염 과정을 하도 이제 언론 보도가 많아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호흡기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알기 쉽게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로 많이 표현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백신의 원리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학습시키는 것이죠. 이 열쇠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이 인간의 면역 체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따라 백신의 종류가 나뉘어지겠는데 저희들은 제조합 단백질로 중화 항체를 형성시켜서 그 열쇠를 방지함으로써 감염을 막는 그런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 모든 신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효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안전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저희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경우에 이걸 개발하고 있고 제품화된 예도 많으며 그다음에 높은 중화항체 형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실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달리 인공적으로 단백질이라는 항원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편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임상시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상용화 소식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기존에 알려진 바는 이제 신약은 그 블록버스터는 뭐 10년, 뭐 10조 뭐 이런 식의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정부 지원단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과 관련한 어떤 타임테이블을 공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의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닌데 이것에 의하면 한 27개월에서 41개월 굉장히 앞당겨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의 평균으로 저희가 한 34개월 만에 출시를 목표로 잡아서 결론적으로 임상시험 돌입은 2021년 초 그다음에 상용화 시기는 2023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스케줄이긴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낙관적인 백신 개발 스케줄을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체 임상시험에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이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거든요. 예.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신 개발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으로 충족시키기가 단시간 내에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무 방심을 했던 것이죠. 네. 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이 세상이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술잔을 돌린다든가 이런 게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일하게 사람들이 대처했던 것이고 이 인식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깨닫게 되어서 상시 질병 X에 대비하는 이제 상시 개발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등 시장성이 부족한 경우는 뭐 개발을 하면 뭐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이제 바이러스 등의 변화무쌍한 유전자 그렇죠. 변이인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그 바이러스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발 기간이나 그런 규제를 좀 단축을 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이전보다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연변을 일으킨다면은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돌연변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일상적인 돌연변이입니다. 지금 그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유전형의 어떤 변이,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건 혈청형의 변이인데 아직까지 이런 근본적인 변이는 가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혈청형을 뛰어넘는 돌연변이가 심각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기술은 원래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은 그 바이러스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님과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의 정대섭 그 단장님이 공동으로 메르스 때부터 연구를 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랫폼이 돼서 이번에 시퀀스가 2월인가에 공개되자마자 한 달 내에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미리미리 수년간 약 7년간 연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혈청형을 뛰어넘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메르스도 코로나고요. 코비드19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백신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근 바이오 분야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중 오믹스 기술입니다. 유전체와 단백질체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최신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중 오믹스라는 게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질병 치료에는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크게 바이러스와 캔서, 암을 큰 굵직한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암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췌장암 조기 진단에 진력하고 있고 이것도 아마 개발이 되면 세계 최초일 것입니다. 아직 미국에서 많이 큰 돈을 들여 사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어떤 암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술입니다. 그럼 수술, 그 영어로 리섹터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수술의 전제는 조기 발견이에요. 그럼 빨리 그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까지는 지노믹스, 유전체학만으로 뭐 해보다가 근데 사실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대사체학 이런 것을 멀티로 검지를 해서 빨리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수술로서 근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다중 오믹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구 결과 등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시 휴베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외에도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5월달에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항원. 그다음에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가 백신, 4가 백신 이것은 그 서브타입, 그 아형들이 계속 변이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WHO가 매년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걸에 따라서 제약사들이 만드는 것인데 이 유니버설 백신은 그런 서브타입 약 144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모든 아형들을 예방할 수 있는 꿈의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입니다. 네. 그런 파이프라인을 이것도 이번에 기술 이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한 그 진단 기술을 또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스타트업 바이오텍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똑같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원 충원 및 조직을 확장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다양한 그 신약 개발과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어떤 신생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이나 등록하는 게 어떤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이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인류가 발명한 것 중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제도인데 이 제도는 그 사적 자체의 원칙, 이게 저희 헌법이 이제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죠. 이 근대적 합리성에 입각한 이런 특히 로마법의 법원에 따라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굉장히 이 거래계에서 계약이 지켜지는 룰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사적 자치로 자기가 의사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하고 페어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위반자들이 계세요. 이거는 관리직이건 연구자이건. 근데 이게 황금 비율 어떤 규제와 자율의 그 절묘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또 규제를 하면 연구가 저해될 수 있고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바이오밸리 같이 벤처 기업이 이 융성하기 좋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벤처 기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제도를 정교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벤처 기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데이터와 팩트를 중시하는 제도 및 관행, 이것이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겠고 의외로 무슨 고급 영어나 고등 수학이 아니라 국어와 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다 보니까 공공기관 대학에서 기술을 이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기관이 있고 발명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법률적인 뭐 쟁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면 또 저희 그 기술 강국으로 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벤처 투자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팁스라는 프로그램 이스라엘 것을 본딴 것인데요. 그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옛날에 사업하시던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복받은 환경이긴 한데 다만 약간의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업 이러면 너무 진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아껴 쓰는 기업 뭐 이런 뭐 그런 기업한테는 플렉서블하게 유연성을 부여하라. 이제 전문용어로 피버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키를 탈 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거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벤처도 그렇지만 처음에 하고자 했던 걸로 성공한다기보다는 항상 피버팅으로 이렇게 생존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야를 바꾸기도 하죠. 네, 그래서 좀 양심적인 아껴 쓰는 기업에게는 피버팅을 과감하게 허용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K-바이오, 또 K-헬스 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을 비롯해서요. 신생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그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또 휴백바이오 정용화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일반 코로나19 환자보다 심정지나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700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 환자의 11%가 증상이 악화돼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53명에게서 부정맥이 나타났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입원한 다른 환자들보다 10배나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50살 이상 영국인 6,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정상 사람보다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인 여성의 치매 위험은 정상인 여성보다 39%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리콘보다 전기적 특성이 뛰어난 유사 그래핀이 개발됐습니다.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은 트리페닐렌 고분자를 활용해 그래핀의 육각형 벌집 모양을 닮은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를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의 전하 이동 능력이 실리콘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도성 고분자는 활용 목적에 따라 물성 조정이 가능해 고효율 태양전지나 초고속 반도체 등 맞춤형 소자로 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 석학인 미국 프린스턴대 승현준 교수가 삼성전자 통합연구조직인 삼성 리서치 소장에 내정됐습니다. 승 교수는 뇌 기반 AI 연구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이며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를 데려오겠다는 뉴 삼성 비전을 밝힌 뒤 첫 영입 사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승 교수의 선임과 함께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AI 구현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LG화학이 고려대학교와 배터리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과 고려대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와 빅데이터, AI 교육, 스마트 공장 구축 등 3가지 분야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받아들여 제조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폭우도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농촌에선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객들은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